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수입 같은 경우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여러분, 음악이 심상치 않죠? 벌써 옥타곤에 올라간 느낌이 빡 듭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조모라고 해요. 할머니 말고요. Joy of Missing. 나는 그냥 이 장 놓칠래. 2월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2월에 증시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3월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다시 FOMO,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기도 하고요. 테슬라는 투자자의 날 행사를 하고 나서도 차값을 또 깎아준다고 합니다. 반값 얘기는 안 나오고요. 이 복잡하고 아리송한 3월 증시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미래에셋 김석환 리서치 연구위원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는 목소리 동굴 목소리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서 인증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헷갈립니다. 보통 국채금리 올라가면은 증시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국채금리 오르고 증시도 올랐어요. 이럴 때도 많고 환율 올랐지만 증시도 괜찮아요. 이럴 때도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헷갈리는 게 저는 테슬라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테슬라가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했던 게 불과 작년 연말이잖아요. 네. 테슬라 1억이 있어? 60% 빠지게 있어? 라고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테슬라 어떻게 우리 서학개미들 괜찮은 거예요? 그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 작년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한 60% 넘게 하락을 그쵸. 했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 170억 달러 이상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만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40억 달러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짧은 기간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작년에 연간에 샀던 것만큼을 두 달 그렇죠. 동안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막상 보면 실제 연초 이후에 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거의 뭐 60% 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좀 더 강하게 유입이 됐던데 좀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연초 이후에 좀 주가가 크게 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 할인 행사. 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차값을 깎아준다. 그렇죠. 중국 네. 시장에서. 맞습니다. 네.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차값을 일정 부분 인하했던 효과가 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 그 수요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실제 생각보다 수요가 견조하네라고 하는 데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때요? 앞으로는 어떨 것 같이 보십니까? 증시. 간밤에도 네. 그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죠. 모델 S나 X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하긴 했는데 뭐 일정 부분 인하를 하긴 했었죠. 뭐 어찌됐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번 그 3월 1일에 있었던 투자자의 날에 대해서 좀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게요. 반값 테슬라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쏙 빠졌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멕시코 쪽에다가 제5공장을 짓겠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향후 계속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테슬라가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좀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충족시켜 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가요? 테슬라? 그거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코멘트 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째려보셨어요. 아무튼 가능성은 열어둬도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능성은 뭐 충분히 열어놔도 될 것 같고 실제 국내에서 이제 특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또 테슬라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예탁 결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해외 주식을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집계를 하는데 그 전체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면 테슬라 한 종목이 2등부터 10등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테슬라 이야기는 언제까지 해도 다들 충족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요즘에 증시 보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양회 끝나고 나면 우리 제대로 곁불 좀 쬐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양회에서 올해 성장 전망치로 제시한 숫자가 다소 소박하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죠. 5% 네. 안팎이라고 했는데 요 정도면은 그 양회의 내용을 뜯어봤을 때 우리 어떻게 좀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일단 5%이면 이제 올해 그 주요 선진국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상을 했을 때 대략 한 1%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5% 정도의 성장률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시장은 한 5% 중반 정도를 생각하긴 했지만 좀 낮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수고 잡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관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5%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과거의 중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의 중국의 경제 수준과 비교해 보면 그리고 여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5%의 경제 성장률도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략적인 내용도 이제 다들 아실 거니까 특히나 좀 저희가 기대했던 바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이 나올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분명히 그 부분도 좀 강조한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마 인프라 관련한 투자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인프라 관련한 투자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분명히 좀 나왔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번에 그렇게 5%의 경제 성장률 좀 보수고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매크로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아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게 있죠. 지정학적 이슈. 그렇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과 관련한 또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면 미국과 중국 간의 다양한 이제 갈등 현상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점에서 좀 보수고 잡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점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좀 해보면 그 이번에 그 전국 인민대표대회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위원회 대표로 좀 선출된 인물들을 좀 보면 중국이 과연 향후에 어떻게 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오미 잘 아시죠? 알죠. 네, 샤오미 CEO인 레이진 CEO가 이번에 그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선출됐고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 로봇 산업이라든지 또는 샤오미가 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진출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내용들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올해 가장 핫했던 이슈가 어떤 건지 아실까요? 올해 핫한 이슈? 증시로 본다면 사랑의 배터리 아닙니까? 배터리주 날아가던데요. 배터리보다 더 핫했던 게 있습니다. 뭐지? 디스플레이? AI. 인공지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내에 이제 신비정보라는 회사의 CEO가 이 AI 관련한 부분과 해서 또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또 선출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파워를 늘리기 위한 전략적인 구축을 좀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5% 성장이 그렇게 야박한 숫자는 아니다.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은 그렇게 보셨는데 이게 왜 소박하다고 생각했냐면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거의 셧다운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특히 2, 3분기는 거의 활동이 불가능했는데 작년에 제시했던 숫자가 5.5. 맞습니다. 실제로 걷어들인 숫자가 3이었는데 3%였죠.
아 그래도 문 열면은 한 2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아마 2배요? 생각을. 제가 욕심이 과한가요? 좀 과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저도 한번 이제 뽑아봤는데 지금 보면 이제 2000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GDP를 국내 총 생산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2000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이 대략 한 10조 달러였고요. 중국이 1.2조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중국 같은 경우가. 네. 근데 2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 26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8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많이 따라왔네요. 많이 따라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GDP는 미국 GDP 한 7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로 따져보면 미국은 4%였고요. 중국은 13%가 넘게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 사람의 그 인생으로 본다면 아기에서 청년이 될 때 폭풍 성장기는 맞습니다. 지나갔다는 맞습니다.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어떤 제품이든 산업이든 그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은 이 폭풍 성장의 단계는 넘어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경제의 고도화 와 관련한 그 성숙 단계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5% 올해 그 전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5%가 어떤 수준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가 대략 한 18조 달러라고 했고 여기에 대략 5% 정도의 성장을 하면 대략 한 약 1조 달러예요. 그러면 2000년 당시 중국의 GDP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중국의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지기도 했고 그에 따라서 성장률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고도 성장을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네. 이 양적 성장보다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양적으로 성장해야 사실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중간재 수출이랄지 그렇죠. 아니면 볼륨이 커질 때 우리가 수출할 게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기대감을 걸고 최근 들어 급격히 올랐던 철강주 같은 것들 네. 보면 중국이 인프라 투자하면 우리 거 좀 갖다 쓰겠지 이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제철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진짜 우리 거 사다 쓸까요? 그러지는 않죠.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철강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관련한 부분들의 수출 비중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최근에 올랐던 화학이나 철강,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출의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크게 좀 올랐던 것들은 레저나 접객, 엔터 이런 쪽이 훨씬 더 각광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일단 접어들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시점이 작년 한 10월 이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10월 이후부터의 저희가 이제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대략 우리나라에 1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는 1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대략 한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올해 그 유입된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올 연초 이후로 보면은 대략 코스피에서 대략 7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그 시점 10월부터 한 대략 한 11월 중순까지는 큰 상승폭이 좀 크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이제 위드 코로나 접어드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확 커지고 이제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 통계를 확진자 수나 이런 통계를 발표하지도 않고 진단 키트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단 키트, 마스크 그래서 네. 제 주변 사람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약간 그러면 이게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건 좋기는 한데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막 번지니까 그럼 이게 또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 아닐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한 11월 중순부터 한 1월 중순까지 하면서 대부분 좀 해소가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큰 변곡점은 지나왔으니 실제로 중국 정부가 바라는 방향대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달에 실물경제 지표 발표 안 하거든요. 1월, 2월 합산치를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발표되는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지가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수입 같은 경우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관광, 엔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손님들이 좀 오겠지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중국의 단체 관광이라는 건 사실은 무역 정책의 하나이면서 그렇죠. 외교적인 수단의 하나잖아요. 근데 한국하고 그때 왜 우리가 방역 강화하면서 단체 관광객 한국은 안 보내줄 테야 이랬잖아요. 그래놓고 뭐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은 우리를 얼마나 반겨주는지 알아 하면서 연일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객 다시 온답니까? 뭐 이번에 좀 노이즈가 있긴 했었죠. 네. 저번에 실제로는 이제 그러면서 약간 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뭐 그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조치들은 대부분 다 해제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도 꽤 매력적인 관광국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봐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잘 나가는 건 맞는데 네. 공식적인 루트 말고 그거 무슨 비공식 무슨 루트, 네, 그런 맞습니다. 비공식 루트 암흑의 경로로 본다. 즉 우리나라 IP가 실질적으로 유통은 되지만 돈은 못 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이 부분을 약간 이제 스터디한 적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걸 잡아서 뭐 어떤 법적 제재나 처벌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 기업들한테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고 넓다라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뭐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OTT 스트리밍 서비스가 워낙 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컨텐츠가 글로벌에서 많은 히트를 치기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컨텐츠에 대한 특히 뭐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또 워낙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단기간에 풀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하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사실 그게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증시에 뭐 굉장히 훈풍이 불 거냐 이 증권가에서는 결론이 났어요? 아니면 아직 모르겠다 이거예요? 뭐 진행 중이죠.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결과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그 아까 제가 그 최근 한 6개월 동안에 외국인이 13조 원 넘게 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 방금 말씀드린 뭐 엔터나 이런 그 업종들은 대부분 좀 되게 작은 규모예요. 그러면 어느 쪽에 가장 많은 돈들이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하고 IT 가전 쪽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는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 정도가 있을 거고 IT 가전 쪽으로 잡히는 게 지금 2차 전지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올해 가장 핫한 테마가 2차 전지다라고 했지만 배터리 그렇죠. 네.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배터리 완성 쪽보다는 이제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쪽에 기업들이 올해 엄청난 퍼포먼스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초에 코스닥 진짜 뜨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7개월 만에 거의 800선 이상 넘어가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현재 진행형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요거 3월 지나봐야 한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의회에 갑니다. 의회에 가서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긴축의 속도 어떻게 할 건지 금리 그러니까 더 올릴 건지 이러다 말 건지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연구위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분명히 밝히기는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2월 F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 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언급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상품 물가와 관련한 부분을 얘기했었고 또 하나는 주거비 그리고 이제는 이제 고용과 관련한 임금 부분을 얘기했는데 일단 상품 물가는 이미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간 후행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고용과 관련한 임금 부분 아직 물가가 잡히는 부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언급이 좀 지속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제한적인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올해 연준이 끽해봐야 올려도 4.8%가 상단일 걸로 봤어요. 근데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5.1%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점도표에 점 찍어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장은 5.5%까지 가격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국채 수익률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티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그것보다 더 높은 더 제한적인 수준까지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달러의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제한적인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언제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 발언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위원님은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상단 한 5.5%까지 5.5.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보다 그럼 얼마나 더 올라가는 거죠? 지금이 상당히 4.75%니까요. 0.75%포인트 더 올려야 되니까 지금 3월, 5월, 6월, 네. 7월 이렇게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25bp씩 좀 꾸준히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월 달에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약간 출렁거리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50bp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었어요. 네. 네, 근데 다시 50bp 인상으로 되돌아가는 거는 쉽지 않다. 네,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연준의 신뢰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신뢰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있잖아요. 전임자이기도 하면서 현직 재무장관인데 2월 달에 미국에서 아주 헷갈렸던 사인이 지금 말씀하신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월말에 옐런 재무장관은 디스인플레이션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연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항목별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완연하게 하락세로 접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은 후행적이기 때문에 올 중반 이후부터는 좀 하락세로 접어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약간 선행 지표들 같은 경우는 같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특히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 네.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서비스 물가가 워낙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높은 수준인 건 맞죠. 왜냐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통 타겟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2%인데 지금 미국은 6%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아직 회귀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옐런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더 포커스해서 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파월 의장도 그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네. 아직 잡히지 않은 물가가 대략 한 60-70%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근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제목을 딱 달아주니까 어머 시작된 거야?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착각입니다. 네. 착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착각하게 해놓고 착각했다고 뭐라고 해 항상. 아니죠. 네.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기자들이나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네 그걸 명확하게 얘기 안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품 물가가 차지한 부분은 고작 한 20-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만 놓고 이제 물가가 금리 인상이 멈췄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착각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김석환 연구위원님 말씀 듣고 그 파월의 어법에서 이런 게 좀 토핑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부문별로 이쪽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캐스터들이 뉴스 전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부지방은 완연한 봄입니다. 북부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중부도 아니고 영서지방은 덥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실시간으로 그 기자회견할 때 네. 디스인플레이션 해즈 스타티드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니까 막 마음이 확 놓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보면은 이제 그때도 보면 이제 증시 지수가 갑자기 팍 튀는 급등했죠.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놓고 아니래. 그래요. 금요일에 나올 미국 2월 고용 보고서가 단기적으로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에? 뭐 일단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계절 조정이라든지 또 항목별 이제 비중 조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1월은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1월달 그 발표치가 어느 정도 좀 수정이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기존 페이스대로 이제 유지가 되긴 할 텐데 이번에 시장이 예상하는 것 수준을 또 상회하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서비스 물가 단에서 그 고용과 임금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임금 물가가 쉽게 좀 잡히고 있지 않은 모습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 여건이 워낙 또 빡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고용 보고서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미국 민주당이 이민자나 아니면 해외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확 열지 않는 이상 임금 인상률 당분간 좀 유지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점검하고 마무리를 하죠. 최근 들어서 환율이 정말 너를 튑니다. 네. 2월 달에 1220원에 시작해서 132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200원대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1299원 아마 오늘 그렇게 개장한 것 같은데 환율 어떻게 돼요? 환율이 우리 수급에 영향 많이 주는 거 맞죠? 많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환율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와 같은 뭐 파월 의장도 언급했던 부분 중에 뭐였냐면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경기 침체나 고용 상황 악화 이런 거 없이 연착륙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일단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연착륙의 가능성은 좀 일말의 가능성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그들의 연착륙이 우리 환율에 미칠 영향은?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서 워낙 강세가 될 거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머징과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이라든지 신흥국 쪽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형성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은 미국 말고 나머지 시장을 찾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ROW네요. 네. Rest of the World. 그래요. 미국 말고 다른 시장으로 돈이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까지 증시연구소 미래에셋 김석환 리서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